트럼프가 기존의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2050년까지 원전을 확대하라고 밝혔고요. 그 많은 원전을 다 누가 지을 거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원전을 지으라고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 이 원전의 밸류체인들이 수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원전은 가장 최근에 2009년에 딱 원전 짓기 시작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딱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실제 실전 경험, 그러니까 원전을 실제 지어서 품질과 레퍼런스까지 다 통과한 게 검증을 한 거죠. 바라카 원전으로. 그러면서 이제 체코 원전까지 받았죠. 그 연속성이 쭉 이어지면서 한국이 원전 관련돼서 주기기, 보조기기,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 완벽하게 풀체인으로 다 하는구나. 그래서 주목을 받은 거고요. S&T 에너지가 미국과 카타르, 중동에서 꽉 잡고 있어요. 이 공랭식 열교환기를. 그래서 이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9,240억으로 2배 늘어났어요. 이 회사가 원래 9천억대 수주를 받던 회사가 아닙니다. 작년에 얼마 수주 받았냐? 4,700억대. 그 전에 얼마 받았냐? 4,100억대. 그 전에 얼마 받았냐? 3,100억대. 그러니까 2,000억대, 3,000억대, 4,000억대 수주 받던 회사가 갑자기 9,240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2배 늘어납니다. 근데 북미 중심의 LNG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랑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훈이고요.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으로 오프라인으로 강연으로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3천 넘으면서 굉장히 좋은데 이 중 가장 뜨거운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원전이 제가 요 표 PD님 띄워주실 건데요. 평균 상승률이 93%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6월 24일 장중 기준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 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지금 25년도 1월 달부터 누적 상승률만 28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20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요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자체가 보시면 한 자릿수입니다. 마이너스 4%대, 그리고 마이너스 4%대, BHI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대. 그러니까 전부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거고요. 현대건설도 200%, BHI도 183%, 가장 무거운 게 밑달에 있는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65%. 지수보다는 지금 요거 제가 지수 갖고 왔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지금 6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약 27% 정도 상승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세계 전체 지수 중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한 14%, 16%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평균값이 크다는 거는 원자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속속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사실은 실제 완전히 친원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당장 미국만 해도 중국한테 이 에너지 주도권을 사실 뺏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원전을 많이 지으면서 원래는 미국이 최고 원전 강국이었는데 중국한테 지금 뺏기니까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는 거를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해서 트럼프가 원전 지금 당장 2030년까지 4배 이상의 원전 용량을 4배입니다. 4배.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의 기존의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2050년까지 원전을 확대하라고 밝혔고요. 그럼 그 많은 원전을 다 누가 지을 거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원전을 지으라고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 이 원전의 밸류체인들이 수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원전은 가장 최근에 2009년에 딱 원전 짓기 시작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딱 완공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완공이 딱 세팅이 돼서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실전 경험, 그러니까 원전을 실제 지어서 품질과 레퍼런스까지 다 통과한 게 검증을 한 거죠. 바라카 원전으로. 그러면서 이제 체코 원전까지 받았죠. 그 연속성이 쭉 이어지면서 한국이 원전 관련돼서 주기기, 보조기기,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 완벽하게 풀체인으로 다 하는구나. 그래서 주목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원전을 안 하려고 했던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 금지 40년 동안 했던 덴마크가 원전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재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원전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벨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는 원전을 지금 이미 원전 금지법 폐지를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을 동등하게 분리하는 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생에너지만 키우고 원전을 키우지 않겠다는 거를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 재생에너지만큼 우리도 원전 다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스웨덴은요, 5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최종 승인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프랑스는 마크롱이 원전 확대하자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체코가 지금 두코바니 요거 26조짜리 드디어 우리가 정말 말이 많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았죠. 계약 체결했죠. 체코 두코바니가 끝이 아닙니다. 테물린이 있어요. 이것도 벌써 그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거의 뭐 추가 확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이거 똑같죠. 26조짜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고요. 폴란드가 있습니다. 43조짜리.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슬로베니아, 베트남, 터키, 스웨덴,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요 국가들이 전부 탈원전 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만큼 원전을 다시금 엄청나게 확대하는 중이다. 확대하기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 요거 보시면 SMR입니다. 미국이 SMR의 선두주자로 필두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사람들은 알려진 건 미국만 SMR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SMR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잘 보실게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모두 SMR을 추진하고 있다. 자, 여기 빠진 나라가 크로아티아가 있고요. 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이 대형 원전과 SMR이 투트랙으로 글로벌 전체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일종의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원전이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 왜냐면 원자력이 결국은 전기가 부족한 거를 전력을 메꿔야 되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폭증하는데 인구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너무 재미난 거는 전체 글로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요 얘기는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도시화 가속되고 있는 게 뭔 말이냐. 당연히 시골보다 도시에 전기를 많이 쓰겠죠. 그만큼 도시에 여러 가지 발전 시설들이 있잖아요. 도시가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요. 2015년만 해도 글로벌 도시 인구가 56%였는데 지금 2050년 되면 70%가 도시 인구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 인구 때문에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건데 글로벌 도시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퍼센테이지가 75%라는 거예요. 그러면 75%의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도 많이 감축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에 감축하는 거에 약 30% 이상을 전기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원전이 뭐죠? 무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전력 수급도 하면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기화를 통해서 탄소를 감축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수급을 하면서 기저전력으로도 쓰면서 탄소도 같이 감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게 원전이라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재미난 거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편중돼 있고 에너지 전력 수급이 왔다 갔다 하냐. 기저전력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기저전력이 못 된다. 시기도 쪼개야 되고 지역도 쪼개야 되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럽의 북대서양 난류가 풍부한 지역, 편서풍이 풍부한 지역만 풍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유럽의 지역이 전부 해안가에 있지 않죠. 모든 유럽의 지역이 다 바람이 잘 부는 게 아니죠. 모든 지역이 일조량이 우수하지 않죠. 자, 태양광 또 막 많이 얘기할래. 태양광 또 말씀드릴게요. 태양광은 칠레나 그리스, 스페인 아주 일부 국가만 일조량이 평균 일조량 이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력 수급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다. 근데 신재생보다 발전량은 너무 안정적으로 뛰어난데
원전은 날씨나 지리적인 제약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데 탄소 중립도 가능해요. 왜냐면 무탄소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거고요. SMR 얘기 또 많이 합니다. SMR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다가 짓는 시기도 3년 이하래요. 현장 조립 가능해요. 모듈 추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담수 발전이나 수소 발전이나 정유 발전이나 선박에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전체 시스템을 일체화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체 시스템을 일체화한다는 건 굉장히 원전을 안전 설계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안정성 올라가죠. 그다음 외부 개입 없이 일체화해서 안전 설계를 통해서 통합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긴 서구 선진국들이 SMR을 통해서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SMR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아직 캐나다하고 아마 중국 정도가 1기를 실제 양산했기 때문에 야 그거 실제 양산 가능하겠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SMR이든 뭐 대형 원전이든 실제 제작 기록이 너무 떨어진다. 유럽 업체들이. 그래서 아마 프랑스가 요번에 우리나라 체코 원전에서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뺏긴 결정적인 이유가 실제 제작 기록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딸려서 아마 치명적으로 뺏겼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SMR은 이제 막 개화 단계다. 시장을 선도하는 원자로의 형태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여자 간의 우열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여기서 주도권을 뺏어서 선두권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나 영국 업체나 그다음에 또 뭐 독일 업체나 이런 데가 제작 경험은 없는데 설계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계를 어디가 다 물건을 만들어줄 거냐? 똑같은 거예요.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설계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들죠? 파운드리 TSMC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전의 TSMC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혜를 받든 영국의 설계업체가 수혜를 받든 한국의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혜를 받던 그 모든 설계업체들의 전체, 왜냐하면 파운드리에서 TSMC를 얘기할 때 TSMC는 엔비디아 수혜만 받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물량이 많은 것뿐이지 TSMC는 아마존이 자체 칩 개발해도 TSMC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메타가 자체 칩 개발해도 TSMC에서 만들어야 돼요. 구글이 자체 칩 개발해도 TSMC가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원전을 우리나라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들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영국의 설계업체가 만들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왜 그러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주 노형, 여기 보시면 APR1000 그 웨스팅하우스의 주 노형을 실제 어디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 제작한 이력이 다 레퍼런스를 웨스팅하우스 발 레퍼런스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폭증해서 받고 있는 거고, 실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로사스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를 못 쓰는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가 말 그대로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원전 업체 잘못 써가지고 예를 들어 원전 그 짓는 데다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장치를 열어가지고 만약에 그 장치 때문에 막 정말 다 폭파돼서 없어진다. 그런 극단적인, 그러니까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킬체인을 만약에 원전에 달아버린다? 러시아나 중국 업체가 막말로 유럽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또는 미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보안적인 문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으로도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한테 맡기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주 중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수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건설사들 이제 수주 현황 1분기 나오는데 거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을 했어요. 해외 수주 받은 물량. 지금 5건의 수주가, 이게 지금 6월달 거 아직 업데이트 안 됐는데 5월달 기준으로 5건의 수주를 받았고 약 4조 3천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누적적으로는 16조 넘게 이미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가스 복합 발전 수주가 2,900억이고요. 사우디 루마하고 나이리아 수주가 2조 2천억. 베트남의 최대 국영기업이랑 9,400억의 또 가스 복합 발전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반영이 실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반영될 거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내년부터 반영되지 않을까. 내년, 그러니까 체코 그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그 실적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27년에 아마 수주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로 올랐지만 이미 가스 복합 화력 발전으로 엄청나게 수주를 받아놨다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원전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은 앞으로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매출 비중은 한수원 그게 매출이 반영되는 게 20%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로는 전체 원전에서 차지하는 것보다는 가스 복합 화력 발전으로 금액이 엄청 큰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가스 복합 화력 발전 관련돼서 경쟁사가 많지가 않아요. G 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나 뭐 캐나다의 BWXT 정도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수주 받는 물량이 대략 연에 뭐 10조 이렇게 받거든요. 10조에서 막 20조씩 받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초에 지금 한 5조 정도 받았으니까 아직도 2배, 3배 이상의 수주 받을 여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총 캐파로 알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1분기, 25년 1분기 기준으로 약 7기가와트의 캐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터빈 기준으로는 3040메가와트, 기가로 치면 0.3 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으로 치면 1기지만 소형 SMR 원전으로 치면 10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 4기, 소형 SMR 원전 10기, 가스터빈 8기. 그래서 총 22개의 캐파를 보유할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29년도에 신규로 13조 5천억의 수주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수주로 보면 원전을 이거 금액으로 바꿔볼게요. 4기가 6조입니다. 대략. 가스터빈 8기가 대략 2조입니다. SMR 10기가 대략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이면 이거 다 더하면 6조예요. 9조예요. 9조. 근데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13조 5천억이니까 1분기에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캐파를 100% 다 채운다고 하면 9조를 수주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29년도 물량이 13조 5천억인데 25년 1분기 물량으로 9조의 수주가 가능한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29년도에 얘네가 우리 13조 5천억 수주하겠다고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를 다 채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캐파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원전 4기, SMR 10기, 가스터빈 8기입니다. 그걸 다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실제 물량 기준으로는 9조라는 거예요. 9조. 그러면 1분기에 9조면 얘네도 캐파를 늘리겠죠. 그러면 29년도에 13조 5천억인데 지금 올해 25년도잖아요. 그러면 29년이면 4년 남았는데 4년 뒤에 13조 5천억 달성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13조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1분기에 이미 9조라는 캐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 말씀드리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G 버너바랑 지멘스랑 미쯔비시가 27년도 거까지 물량을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28년도 거 받아야 되는데 당장 26년, 27년도에 물량이 필요한 가스터빈 업체들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루이지애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이런 데서 가스터빈 우리 조금 G 버너바나 미쯔비시나 지멘스가 아니어도 돼. 후발 업체여도 상관없어. 우리 가스터빈 계약할게. 그런 물량들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 관련돼서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한전 자회사에 6개의 가스터빈을 2026년도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150메가와트짜리 지금 660기의 가스터빈 서비스 계약을 수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만 부각됐지만 이 가스터빈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게 뭐냐면 2032년까지 350억 달러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는 스타게이트만,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텍사스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발전 프로젝트만 5억 달러거든요.
5억 달러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거기 지멘스나 GE가 다 못 들어간다고. 이미 캐파가 걔네 다 차가지고. 근데 재미난 건 지멘스나 GE가 탑티어인데 얘네가 공급을 안 늘려요. 왜냐면 얘네가 공급 한번 늘렸다가 한번 그냥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늘린 것만큼 수요가 못 따라와가지고 GE 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렸다가 굉장히 힘든 불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뒤는 공급을 안 늘려요. 그래서 GE 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가 공급을 안 늘린다는 얘기는 가스터빈이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그 타이트한 가스터빈 쪽의 공급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다. 가스터빈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원자력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신재생은 전력 수급이 너무 불안정하고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 대비 업그레이드 버전인 가스터빈을 복합 화력보다는 발전 효율이 60%나 높고 전력에 대한 안정성도 높고 재생에너지 간헐적인 부분, 재생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커버칠 수 있는 경제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나 빅테크들이 이렇게 당장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 뭐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프로젝트. 이 AI 프로젝트의 전력 수급을 가스 발전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스 발전소에 당연히 가스터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 핵심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 목표로만 매출 1조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원전에 대한 모멘텀만 부각됐는데 이 원전 관련된 부분 외에 가스터빈이랑 이 복합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 연간 수주 가능 목표 29년도에 13조 5천억. 이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에너빌리티도 사실은 굉장히 마진이 박한데 작년에 3%대 마진이었거든요. 올해 거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5.6%니까 3%에서 5.6%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요. 27년에는 연에 한 8에서 한 거의 한 10%, 두 자릿수 마진까지 나올 거라 보는데 왜 이렇게 마진이 올라가냐? 당연히 25년도보다는 26년도보다는 27년도에 원자력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이 그러면 가스 복합화력 발전보다 더 마진이 좋냐? 마진이 좋으니까 원자력 비중이 커지면 전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마진이 증가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또 지켜봐야 할 주식이 있다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원전 밸류체인은 다 공부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280% 오르는 동안에 S&T 에너지랑 BHI는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덜 올랐다는 얘기예요. 안 올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BHI가 182% 올랐고 S&T 에너지가 65% 올랐는데 요 S&T 에너지 좀 볼 필요가 있다. S&T 에너지가 초대형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랭식 열 교환기라고 하거든요. 자, S&T 에너지도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LNG를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뿌리고 유럽에도 뿌리고 중동에도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LNG의 무역량이 2030년 기준으로 600만 톤이에요. 2배 늘어나는 거고. 불과 작년으로 치면 300만 톤이니까 600만 톤 2배 늘어나는 건데 그럼 연평균 거의 20%씩 LNG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데 S&T 에너지가 미국과 카타르, 중동에서 꽉 잡고 있어요. 이 공랭식 열교환기를. 그래서 이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9,240억으로 2배 늘어났어요. 이 회사가 원래 9천억대 수주를 받던 회사가 아닙니다. 작년에 얼마 수주 받았냐? 4,700억대. 2배 딱 올랐습니다. 그죠? 그 전에 얼마 받았냐? 4,100억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확 늘어나죠. 그 전에 얼마 받았냐? 3,100억대. 그러니까 2,000억대, 3,000억대, 4,000억대 수주 받던 회사가 갑자기 9,240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2배 늘어납니다. 미국에 없었어요. 미국의 벡텔에너지라고 미국의 탑 EPC 업체한테 765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일회성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프로젝트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 비싸게 받냐? 미국 향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프로젝트 물량이 작년에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신규 북미 LNG 프로젝트가 당장 2분기부터 미국 LNG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에 이 공랭식 열교환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500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수주 잔고가 8,200억인데 올해 1분기를 봤더니 벌써 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주 인식 연도가 약 1년 6개월이라고 감안하면 아직도 역대 최대 매출치 실적 갱신이 계속 예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미 중심의 LNG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LNG 프로젝트가 이미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놓고 끝난 게 아니고 막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LNG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동 꽉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동 LNG 생산량의 증가분 대부분은 카타르지만 안타까운 거는 카타르는 해수 냉각 방식을 써서 공랭식을 안 써요. 그래서 북미보다 S&T 에너지 입장에서는 기여도가 낮은데 중요한 건 카타르가 그렇다 뿐이지 카타르 옆에 주변국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지금 이 LNG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LNG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것도 제가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요 단위는 좀 알아두세요. 6MT에서 15MT로 2.5배 증가고요. 사우디는 0MT에서 6MT로 본격적으로 개발 확대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이거 공랭식 열교환기 누가 가져갈 거냐. 여기도 재밌어요. 가스터빈이랑 비슷해요. 공급을 엄청 안 늘려요. 대표적으로 S&T 에너지의 경쟁사가 허드슨이란 미국 업체가 있는데요. 또 유럽 업체도 있죠. 얘네가 한번 불황을 맞고 나니까 공급을 안 늘려요. 한번 박살이 한번 났거든요. 공급 늘렸다가 그냥 매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꺾이는 걸 겪고 나서는 안 늘려요. 그럼 공랭식 열교환기가 어떻게 시장이 커지냐. 불과 작년만 해도 28억 달러 시장이었어요. 2030년까지 80억 달러로 성장합니다. 약 3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LNG 프로젝트를 수출 터미널 LNG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루이지애나가 있고요. 커먼웰스가 있고 드리프트 우드가 있고 텍사스가 있고 리오 그란데가 있습니다. 전부 이거 다 올해 스타트 끄는 LNG 프로젝트들이에요. 중장기적으로 LNG 수출 계획이 미국이 LNG 가스 액화시켜가지고 아시아로 쫙 뿌리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이미 LNG 관련돼서 중동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만 해수 냉각 방식을 써서 조금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카타르가 전부 해수 냉각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공랭식과 해수 냉각, 순행식을 두 개를 섞었어요. 근데 순행식이 더 많다 뿐입니다. 근데 이 S&T 에너지가 잘한 게 뭐냐면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있죠. 사우디 아람코라고 있죠. 아람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있어요. ADNOC라고. 요 두 개 탑티어, 세계 탑티어 국영 석유화학 회사가 그중에 특히 아람코가 HRSG, 페어레스 보일러의 메인 벤더로 아람코가 2025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IKTBA 2025 포럼에서 S&T 에너지를 우리 HRSG 메인 벤더로 지정을 했어요. 요런 회사도 있어요. 경쟁사입니다. 차트 인더스트리즈 상장된 회사인데 S&T 에너지만 신고가가 아니고요. 차트 인더스트리즈도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의 병목 현상을 만들었고 야 원전 좋아. 원전 많이 지을 건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LNG를 미친 듯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HRSG 메인 벤더로 지정받은 아람코 때문에 S&T 에너지가 이 공랭식 열교환기 완전 세계 탑티어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LNG 막 지을 건데 그럼 LNG에 에어쿨러 필요하니까 어디 거 쓸까 해서 백텔이 올해 1분기 때 미국 LNG EPC 1등 업체예요. 그래서 에어쿨러 어디 줄까 해서 S&T 에너지 준 겁니다. 근데 LNG 이 에어쿨러가 왜 그렇게 필요하냐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LNG는 말 그대로 프로판을 혼합한 냉매가스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응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하는 기기예요. 왜냐면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162도의 극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뭘로 냉각하냐? 이 에어쿨러가 특정 온도로 이 프로판 냉매가스를 162도, 영하 162도로 온도를 유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S&T 에너지의 이 에어쿨러랑
페어레스 보일러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 페어레스 보일러랑 에어쿨러 모두 사실은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비 써가지고 장비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 사람이, 저도 에센트 에너지에 있었거든요. 다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양산이 불가능해요. 숙련된 인력이 기술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굉장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교환기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도 또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인건비 비용을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 업체가 감당할 거며. 그래서 상당히 중동발 LNG가 터지는 거, 미국발 LNG가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원전에도 이 페어레스 보일러 HRS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수혜주로 엮였는데 상대적으로는 너무 소외됐다. 에센트 에너지가 많이 올랐는데 60%나 올랐는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이 막 280% 올랐죠. 여기 280%. BHI 두 번째 부대장이 183% 올랐죠. 그거에 비하면 에센트 에너지가 65%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그래서 같은 원전주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 안타까운 거는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우리 기술 같은 것도 156% 올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에센트 에너지가 좀 소외됐다고 보고요. 현대건설이 최근 주춤했는데 203% 올랐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식도 굉장히 붐업하고 있지만 부동산 붐업할 것 같거든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DH라는 하이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지금 삼성도 뭐 있죠. 대림산업 DLENC도 있죠. GS건설도 있죠. 다 하이 브랜드라는데 그 현대건설 그 하이 브랜드 DH가 지금 서초 제일 거기 심지어 언덕에 있어요. 서초 방배동. 그거에 지금 뭐 벌써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입주를 한다고 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또 현대건설이 짓습니다. GS건설하고 두 군데만 딱 지어. AI 데이터 센터. 정부에서 또 수주를 또 받았어요, 현대건설이. 그래서 아마 이 건설주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받으면서 이 건설주 붐하고 양쪽으로 결합돼서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고,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요 수익률 격차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이 건설주는 금리 인하 수혜죠, 당연히. 금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 하는 계속 금리 내리고 있죠. 미국 금리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2번은 내린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되면 금리 될수록 은행은 사실 대출 더 풀 거예요, 그죠? 아마 집 더 사라고 아마 대출 금리를 더 인하시켜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게 하면 아마 부동산도 한 번 더 온기가 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드디어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이 1조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실적 회복 모멘텀도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 보니까 지금 10배가 넘었어요. 원래 건설주가 7배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11배 정도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데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밸류에이션하고 현대건설 밸류에이션하고는, 현대건설은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 현대건설이 온전히 원전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이 주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배 넘게 받는데 현대건설 11배니까 현대건설도 완전히 원전주로 보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하면 현대건설하고 S&T 에너지 정도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대세 상승장에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망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떨어질 때 사면 좋을까요? 지금 담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항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원전주가 가면 1등주 말고 2등주, 3등주, 4등주를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주, 3등주를 찾는 것보단 1등주에 매매를 하는 전략이 맞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는 게 맞지. 뭐 예를 들어 아까 여기서 S&T 에너지가,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종목을 물어보셔서 S&T 에너지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S&T 에너지나 BHI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꺾이면 같이 꺾이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BHI나 S&T 에너지나 현대건설한테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장을 기다리는 조정을 주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래서 발을 담그는 게 일단 중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친고가 영역에서 발 담그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의 평균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 동안의 이동평균선,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 6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그 평균 가격대에 오는지 아니면 그 평균 가격을 이탈하는지 그 가격대를 잘 적어 놓으시고 두산에너빌리티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지? 6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지? 그 다음에 120일 6개월 이동평균선이 얼마지? 그 가격대를 적어 놓으시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 주도주니까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가격의 평균값이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이슈 있었잖아요. 왜냐면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수주 받을 건데 갑자기 뭐 프랑스 전력청이나 또 프랑스 전력청이 목리를 부리고 또 체코의 행정법원이 갑자기 뭐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못 받게 뭐 정지시켰다, 효력 정지시켰다 이러면 갑자기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막 15%씩 하락하거든요. 그런 또 좋은 기회를 노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지금 이란 거의 휴전 분위기인데, 화해 분위기인데 뭐 갑자기 이란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뭐 그 민간 그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갑자기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환율이 빵 뜨면서 원전주들 갑자기 비싸, 뭐 부담돼, 뭐 원전주 외국인이 팔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외부 이슈, 외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런 원전주가 빠지면 그럴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매크로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조선하고 방산도 좋은데 조선하고 방산으로 갑자기 갈아타는 막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때 냉정히 따져보는 거예요. 조선하고 방산으로 갈아타는데 조선 방산의 모멘텀이 더 셀까? 글로벌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 LNG가 더 많이 늘어날까? 아니면 글로벌로 지정학적 분쟁이 더 많이 늘어날까? 아니면 원전처럼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바뀔까? 그런 고민을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가 보통 시장에 보통 우리가 예상했던 거니까 일단 발을 담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거고, 발을 담글 때 1등주가 아니 보통 2, 3등주로 발을 담그는데 2, 3등주보다는 1등주에 발을 담그는 게 맞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연봉으로 보면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너무 무서운데 연봉을 돌파를 못했어요. 연봉의 가격은 14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14만 원 돌파한다는 얘기가 그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연봉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봉, 주봉 돌파 다 했고 월봉을 통해 보면 이제 연봉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그러면 상승세를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황하고 시황, 산업, 기업을 이제 매일매일 그날의 특징주나 그날 특징 시황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매 주간 단위로 꼭 보셔야 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매주 주도 산업에 대해서 유튜브에는 전혀 올리지 않고 빌리언스 캠퍼스랑 구독 모델에만 매주 주도 산업과 그 주도주의 핵심 기업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랑 구독 모델도 참고해 보시면 매일매일 시황 정리하실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업종이나 기업을 다 일일이 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만 보시면 그게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많은 후기가 있으니까요. 아마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가셔서 후기 보시면 저하고 같이 매일매일 시장을 핵심만 요약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되실 거라고 믿습니다.